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소나타 차량이에요. 소나타 차량 중에서도 소나타 2015년식이면은 소나타 LF겠죠? LF 소나타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134,701km 주행을 했는데 이제 지금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뭐 때문에 지금 2부 부적합이 났냐면 2부 부적합이죠. 2부 부적합이 났는데 이제 관능 기능 검사 적합이고 안전 검사에서도 2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서 부적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검사를 완료가 됐는데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있는데 뭐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배출가스 일단 부적합을 보겠습니다. 배출가스에서 여기가 이제 배출가스죠. 이 항목이 배출가스입니다. 여기 부적합 사항이 뭐냐면 일산화탄소예요. 지금 기준값이 0.46인데 0.76이 나와가지고 기준값 초과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부적합이고 여기는 적합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ASM 아이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링 모드가 있고 그리고 ASM 모드가 있는데 아이들링 모드에서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아이들링 모드라는 것은 그 공회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ASM은 그 부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 검사는 부하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배출가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 동력계라고 하는 그 롤러 위에서 그 구동 바퀴를 회전시켜 가지고 이제 주행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화수소 HC는 모두 적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도 적합이고 공기과잉률도 적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적합 사항을 또 보겠습니다. 부적합 사항이 여기 보면은 또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이거는 전체 무게 뒤축 중에 이제 전체 무게 20% 이상의 제동력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9.7%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전 정도가 브레이크 제동력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부적합이 나왔고 이거는 좀 이제 검사소마다 검사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잡아주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한 18% 정도, 뭐 19% 정도 그렇게 나오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는 그런 경우가 뭐 흔히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모든 자동차들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맞춰서 나오기는 하는데 뭐 검사를 해보면은 한 18% 정도에 보통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적합 치기에는 뭐 양쪽이 다 불편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수리를 이제 해와야 된다. 그래서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검사를 이제 받게 되겠죠. 재검사를 받게 됐는데 요거를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다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 일자가 21일에서 29일로 이제 바뀌었죠. 판정 일자가. 지금 똑같은 차량입니다. 근데 역시 종합 판정은 2부 부적합이 나왔어요. 안전검사에서도
2부 부적합이 나왔고 배출관수 정밀 검사에서도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일산화탄소가 그대로죠. 거의 아까 전에는 0.76이 나왔었거든요. 여기 0.76이 나왔었는데 0.75가 나왔으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측정 장비가 그만큼 정밀하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까지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측정 장비가 정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동력을 보면은 21%네요. 그래서 합격이 나왔네요. 네, 안전검사 합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부 부적합이라는 것은 이제 기계장치가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 측정한 그 결과가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2부 부적합이 나온 거고요. 21%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 적합 처리가 됐는데 배출가스는 그대로예요. 이게 왜 그대로인지 한번 그 수리한 내역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총 수리 견적 비용이 53만 9천 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무리를 했죠. 어떻게 보면 품명 이제 교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소 센서 1차, 2차 교환했고 점화 스파크 플러그 교환하고 점화 코일 이그니션 점화 코일 하고 주차 브레이크 수리 조정 이거는 합격이 나왔는데 뭐 단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엔진 오일 첨가제 85,000원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53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산소 센서를 다 교환했죠. 자 이게 이 아는 사람 업체라고 해서 뭐 잘 수리가 됐다 이렇게 믿고 다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산소 센서하고의 그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어떤 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혀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왜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 이유를 모르고 또 어떤 부품과 관련이 돼 있는지를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거죠.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기준값에 초과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에서 다시 부적합이 나온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비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수리를 받는데 글쎄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정비하는 정비 업체에서 모르고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떤 이제 관습대로 해오던 대로 뭐가 배출가스가 이상이 있으면 그냥 산소 센서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이상이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품을 의도적으로 정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수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과잉 정비를 한 거죠. 과잉 정비. 굳이 안 해도 되는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화 스파크 플러그나 점화 코일 이그니션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면은 차에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스파크 플러그나 점화 코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부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라는 것은 연소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그 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배출가스인 것이지 이 점화 플러그라든지 점화 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연소 일어나기 전의 과정이란 얘기예요. 연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 전과 연소 후로 나눈다면 점화 코일과 점화 스파크 플러그는 연소 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소가 발생하는 것이지 연소 이후에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점화시키는 거는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지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이거를 분석한 거냐면, 그러니까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교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혀 이거는 부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 자기 진단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징후가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 정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객님 차량의 전자제어 센서 진단 결과는 정상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화 코일이나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연소를 조정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센서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거를 교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교환할 필요가 없었던 거를 교환했던 거죠. 또 여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연료 첨가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료 첨가제, 이것도 상당히 좀 비싼데, 엔진 오일 첨가제, 그쵸? 엔진 오일 첨가제, 이것도 했는데 엔진 오일하고 배출가스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엔진 오일이라는 것은 이 엔진의 그 메커니즘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뭡니까? 윤활유거든요. 윤활유라는 것은 엔진의 그 어떤 피스톤이라든지 또 실린더와 이 피스톤 사이에서의 이 왕복 운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연료 엔진 오일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글쎄요,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엔진 오일은 엔진의 이제 바닥에 있는 거고, 연소와 관련된 것들은 이 피스톤 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소가, 폭발 과정이. 그래서 엔진 오일이 이 연소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엔진 오일이 연소에 영향을 주려면 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오일이 연소가 돼가지고 그 연소 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간극이 넓어졌다는 것은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압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방청작용이나 윤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스톤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아서 연소 과정에 있어서의 불완전 연소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서 HC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문제죠, 나중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굳이 아직 원인을 잡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산소 센서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품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산소 센서는 뭐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것과 연결이 딱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이 산소 센서는 그 연료의 그 보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가스로 나가는 그 HC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C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면은 배기가스에서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에 의해 가지고 HC가 배출가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료를 줄이거나
연료의 분사량을 줄이거나 산소의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산소의 공급을 늘리기는 터보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자연 흡기 장치에서의 연소 흡입은 어떤 이제 행정의 변화가 있거나 해야지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물론 이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연료의 보정이 가장 쉽죠. 그러니까 연료의 그 분사량, 듀티값을 조정을 해서 연료의 분사량을 적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배출가스의 HC량이 많으면 연료의 분사량을 줄이는 거죠. 그거는 연료의 분사량을 줄이는 방법은 분사 시간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HC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CO도 마찬가지예요. CO도 이것도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O는 이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 이거는 O가 하나가 덜 결합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연료의 그 보정을 줄이게 하는 그 산소 센서에 그 관련이 있는 것은 맞아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소 센서보다는, 이 산소 센서는 이게 자기 진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의 발생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촉매 장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공회전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연료의 분사량이 이 ISC를 통해 가지고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분사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게 이 공회전 상태에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연료가 시동만 유지될 수 있는 정도가 분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소 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가만히 부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하를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의 부하를 늘리게 하는 그 요인이 뭐가 있냐면, 뭐 라이트를 켠다든지 또는 에어컨을 켠다든지 하는 전기 장치의 사용을 줄이게 되면은 연료의 공급 분사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검사를 할 때는 뭐 에어컨도 끄고, 더군다나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더욱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라이트를 켜지도 않거든요. 어떤 사진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라이트를 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기본적인 이 마찰 저항만 있는 상태에서의 이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촉매 장치가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정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촉매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많이 얘기를 할 텐데 3원 촉매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3원 촉매 장치. 그러니까 HC, CO, 낙스 뭐 이런 것들을 환원시켜주는 그런 여과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로듐이라든지 뭐 파라듐 이런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수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귀금속이다 보니까는 값이 비싸요. 그래서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왕이면은 뭐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과잉 정비를 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촉매 하나만 바꿨어도 충분히 정비가 완료됐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산소 센서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그 싼 값으로 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정비를 하면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29일에 했는데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치가 변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값은 탄화수소가 좀 줄긴 했죠. 이게 산소 센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러면 CO와 HC가 나올 경우에는 촉매입니다. 촉매를 교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질소산화물은 산소 센서하고 영향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질소산화물이 나올 때 그때는 연료의 분사량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연소가 가장 잘 이루어질 때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촉매 장치로부터 여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연료의 보정으로도 질소산화물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료의 분사량을 좀 늘려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 온도를 좀 낮추는 거죠. 연소 온도가 가장 높을 때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기과잉률은 적합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배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 공기과잉률에 부적합이 발생을 합니다. 측정값 같은 경우에는 1보다 또는 1.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돼요. 뭐 1.2라든지 1.25라든지 이런 수치가 측정이 되고 부적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기관이 잘리거나 잘려 있죠. 지금 배기관이 잘려 있고 여기 어딘가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틈이 발생하거나 구멍이 생겼을 경우에 공기 과잉률이 높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전단이라고 보고 여기에 뭐 소음기도 이렇게 있고 또 이 앞쪽에 산소 센서와 또 촉매 장치가 달려 있는데 이 중간 어딘가에서 새게 되면은 이제 오염물질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기 과잉률 이상이 있어도 부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솔린은 아니에요. 이거는 디젤 차량의 배기관인데 뭐 이제 시커먼 PM이 묻어 있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대체로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부식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다른 메이커 차량들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현대 기아 자동차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대수가 많은 만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또 이 차도 그 현대차 중에 하나 SUV입니다. SUV 차량인데 이쪽에 뭐 완전히 지지대가 부식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거를 계속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부도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밑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식들도 다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그 정비가 돼야 되는데 차를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보의 제공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렸어요. 어차피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정비 업계도 어차피 뭐 같이 생존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 이런 그 정비 불량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가지고, 예, 정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을 좀 염두합니다. 자, 아무튼, 연식이 오래되거나 또 주행거리가 긴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 시에 불합격이 되면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렇게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